안녕하세요. IT조선에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시승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쉐보레 이코녹스라는 차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GM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이 정상화를 위한 시동 걸었는데요. 앞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15종의 신차 가운데 쉐보레 이코녹스는 두 번째 차량으로 캡티바를 대체하는 이 중형 SUV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가격을 뛰어넘는 상품성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직접 꼼꼼하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이코녹스는 현재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나봤던 말리부나 또 크루즈에서 볼 수 있었던 인상을 이코녹스에서도 요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은 조금 간격을 좁게 만들어 놨고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주 크게 만들어서 어떤 쉐보레 제품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쪽 뒤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빠지는 이런 날카로운 디자인이 됐는데 역시 크루즈나 말리부에도 동일한 작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SUV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잘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닛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 만드는 어떤 쉐입들을 통해서 이 존재감 SUV 특유의 어떤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느낌을 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옆모습을 살펴보면 이 후드가 이쪽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게 좀 독특하고요. 이 캐릭터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앞쪽 휀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문을 거쳐서 내려가는 선, 그리고 뒤쪽 문으로 해가지고 이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고요. 이 이코녹스라는 이 자동차 이름의 레터링이 역시 이 차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깔끔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앞쪽에 어떤 화려한 이미지에 비해서 이 측면은 좀 정제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여겨진 것 같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 크롬 장식을 통해서 이 고급스러움을 내고 있는데 여기 C필러를 지나서 D필러까지 이어지면은 이쪽은 약간 유리를 좀 검은색 처리를 해가지고 차체가 좀 커 보이는 효과를 내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뒤쪽에 디자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게 예전에 벤츠에서는 샤크핀테일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탔던 투아렉에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공기 역학 성능을 위해서 이 리어 스포일러 밑에 이렇게 바람 어떤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리어 램프도 잘 살펴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리어 램프 뚝 들어갔지만 요새는 이쪽 면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차체와 거의 맞닿으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지면서 역시 공기 역학 성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은 수평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뒷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평선이 이렇게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자동차를 보시면 이 수평선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차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이 수평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쉐보레 이코녹스 역시 이 수평 기조 안에서 모든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어 램프 디자인은 굉장히 날카롭게 디자인이 돼서 계속 역동적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디자인 트렌드가 이 역동에 조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역동적인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이코녹스라는 제품 이름, 그리고 이 TD는 터보 디젤의 준말입니다. 이게 크루즈 디젤에도 똑같은 배지가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4륜 구동을 뜻하는 AWD 올휠 드라이브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차의 차급을 나타내는 프리미어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특징을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평범한 구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리어 디자인이 평범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그러니까 운행 과정에서 사실은 앞차의 뒷면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동차들은 이 뒤쪽 디자인이 되도록이면 피로를 덜 주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쉐보레 이코녹스도 역시 그런 어떤 자동차 디자인의 통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UV만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트렁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해서 발을 넣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잘 안 열리네요. 손으로 열게요. 요새 핸즈프리 테일게이츠라고 수입차에는 아마 대부분 장착되어 있고요. 국산차에도 장착 비중이 높아져 있는데, 이 범퍼 아래에 발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이 트렁크 도어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코녹스라는 차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작에 실패를 했는데, 아마 오너분들은 뭐 쉽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트렁크 도어는 그리고 3단계로 개폐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열리게도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열리게 할 수도 있고, 한 4분의 3 정도, 한 요 정도만 열리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좀 많이 열려야 좋거든요. 짐 넣고 실을 때. 그런데 이제 또 뭐 여기가 버튼이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키가 다소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열려가지고 해도 뭐 짐을 뭐 충분히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은 좀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안쪽을 좀 살펴보시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이거는 이 밑에 이제 하단 트렁크 공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좀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보이고요. 뭐 이게 또 다른 차종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 트렁크 쪽에서 뭐 혹시라도 날릴 수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이 탑승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에서도 안 보이도록 좀 차단을 해주는 이 쉐이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역시 뭐 SUV는 최근에 모든 차들이 이 뒷좌석 접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코녹스도 역시 6대 4분할로 이 뒷좌석이 접히고요. 이 뒷좌석 모두 접었을 때 이코녹스가 확보할 수 있는 적재 용량은 180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뭐 충분한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쉐보레 이코녹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가죽으로 덧대어 있는 실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 어떤 고급성을 대표하는 그런 장치들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그 조절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안 열리게 할 수도 있고 4분의 3, 그 다음에 최대한 열리게 할 수 있고, 여기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타보겠습니다. 쉐보레의 실내, 그러니까 이코녹스의 실내는 말리부랑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로통 풍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먼저 좀 시동을 걸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동을 걸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 계기판 안에 뜨는데, 요새 뭐 디지털 계기판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보를 좀 화려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 택하고 있지만, 이코녹스는 타코미터를 통해서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신 이 안에 가운데 트릭 컴퓨터 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폰트 같은 것들도 시원시원하고 시인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안쪽 보시면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 제가 고속도로 통행료 하느라 전화기를 현금을 넣어놨는데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고,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이쪽에다가 뭐 물건을 안 올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올려놓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뜨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미디어 시승회 때도 지적됐던 문제였는데, 아직은 뭐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그냥 여기다 놓고요. 이쪽 보시면 뭐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뭐 좀 최근에 뭐 되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요 정도 크기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고, 역시 뭐 미국에서 온 차답게 애플의 카플레이를 지원하는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뜨면서 뭐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각종 앱들을 자동차에서 쓸 수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애플의 맵에서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기능을 쓰면은 충분히 뭐 내비게이션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게 싫으시다면 이 홈 버튼을 눌러서 이코녹스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면 됩니다. 이 룸미러 보시면 ECM 룸미러입니다. 이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여기가 있는데 카드가 들어가 있군요. 네, 이것도 모르고 저는 하이패스를 안 쓰고 현금을 냈네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없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기능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뭐 쉐보레, 그러니까 한국 GM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버전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절 스위치는 바로 이 공조 바로 양 끝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통풍 시트가 가동이 되는, 통풍 시트는 이제 선풍기 모양 아이콘이고, 열선 시트는 뭐 열이 올라오는 아지랑이 모양인데, 좀 이런 것도 다른 차에서는 좀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열선이니 통풍이니 좀 이제 구분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코녹스는 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보시면 글로브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용량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덧대어 있는 대시보드나 시트,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 들어가 있는 가죽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구멍이 뚫려 있는 타공 방식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조금 더 고급적이고, 이 시트와의 어떤 통일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지금 보니까 보스 오디오를 쓰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오디오로서는 보스가 상당한 어떤 기능과 어떤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은 이 앞좌석, 그러니까 운전석 좌석이 제 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이용 상태라고 보시면요. 뒷좌석 뭐 굉장히 넓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넓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한 뼘 이상의 어떤 무릎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 바닥면도, 이게 이 차가 4륜구동인데도 사실은 4륜구동이면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차는 플랫하게 아주 바닥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성 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뛰어나다. 물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앉아보시면은 널찍한 공간성에서 후한 점수를 줄 법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휠 베이스가 QM6보다는 조금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QM6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리어 시트가 제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인데, 요새는 이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 트렁크 공간을 뒷좌석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이코녹스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뒷자리 탑승자를 위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이 엉뜨만 있는 게 아니라 등뜨도 있습니다. 등뜨 아시죠? 등허리가 뜩뜩 빼지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뭐 이런 기능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항상 이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쉐보레가 특별히 마련한, 그러니까 이코녹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GM이 마케팅 언어로 밀고 있는 것이 가족을 위한 차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등뜨와 엉뜨는 충분히 가족을 위한 어떤 구성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서 이 USB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 2개를 넣고 12V 아울렛, 시거잭, 예전에는 이제 시가잭이라고 불렸는데 이 아울렛도 들어가 있고, 230V의 콘센트
낄 수 있는 파워 아울렛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UV의 어떤 멀티 포지션적인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구성이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코녹스는 경쟁 차종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도, 물론 뭐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품 구성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천장을 보시면 파노라믹 선루프로 들어가 있는데 뭐 개방성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면적이 넓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트렁크에서 원터치로도 접을 수 있지만 이쪽 헤드레스트 옆에 레버를 통해서 접을 수가 있고요. 다시 펼 수 있고 약간의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정도 더 눕힐 수 있고 한 단계 정도 더 세울 수 있고, 그래서 탑승자의 어떤 탑승 성향에 따라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를 열면 컵홀더가 2개 들어가 있는 암레스트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바닥에 깔려가지고 팔을 얹혀놓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팔을 좀 올려놓기 편한 각도에 나오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가운데 타는 사람을 위한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건 사실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실용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쉐보레 이코녹스의 어떤 주행 감성을 보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이코녹스를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1.6리터 디젤 에코텍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구동 방식은 현재 4륜 구동입니다. 이 차는 전륜 구동인 2WD와 4륜 구동인 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AWD 이렇게 두 차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동력 성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출력과 토크 모두 같고요. 구동 방식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연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전륜 구동차는 13.3km/L, 그리고 이 4륜 구동차는 12.9km/L. 역시 구동 방식, 그러니까 네 바퀴를 모두 돌리면서 달린다는 이 구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비에서도 조금의 어떤 격차가 생기는 것이 뭐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요새 이제 표시 연비가 굉장히 측정값이 가혹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독자 여러분들도 요새 뻥연비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표시연비와 실연비와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까닭에 이 뻥연비라는 말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표시연비, 그러니까 예전에 공인연비라고 불렸던 정부 측정값이 아주 가혹하고 실연비에 최대한 가깝게 설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실연비가 더 좋은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코녹스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한 27.5km 정도를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데 트릭 컴퓨터상의 평균 연비는 12.9km로 나오고 있고요. 표시 연비가 12.9km니까 표시 연비와 동일한 수준의 이 차를 좀 세워놓고 시동을 건 상태로 사진 촬영도 하고 뭐 영상 촬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수치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연비 면에서는 이코녹스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 표시 연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하는 산타페 2.0리터 디젤과 비교한다면 사실 수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니 엔진 배기량도 낮은데 어떻게 연비까지 안 좋냐라는 비판들을 좀 하고 계시는 사실들이 이제 몇 개 확인이 됐는데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쉐보레 측이 하는 어떤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차가 조금 더 무겁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차를 좀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 면에서 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SUV들은 제가 느꼈을 때 말이죠,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의 소비자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유럽차도 물론이고요, 국산차도 계속 이제 유럽 성향으로 단단해지고 좀 하체 감성 단단해지고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가 요새 다시 이제 좀 가볍고 승차감 부드러운 세팅으로 좀 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 자동차라는 소비재라는 것도 소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실제로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내놓은 신형 티구안 타봤는데도, 그때도 이제 뭐 핸들을 돌리는 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제가 폭스바겐 차를 굉장히 한 5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스바겐답지 않게 굉장히 가볍구나라는 느낌 들었는데, 이 쉐보레 이코녹스도 이 스티어링 휠 반응에 있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이 차급의 어떤 디자인적으로 좀 역동적이거나 그런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어떤 스티어링 휠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많은 운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반응 자체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체 감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도로를 움켜쥐고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체 감성의 어떤 단단한 유무를 좀 판단하는데, 이 차는 그렇게 뭐 좀 날카로운 주행을 위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차의 최고 출력 136마력입니다. 1.6L 디젤 엔진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36마력의 최고 출력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32.6입니다. 지금 뭐 출발하거나 언덕길을 오르는데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코녹스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렇게 크게 성능이 뒤처진다거나 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역시 2.0L 디젤이 아닌 1.6L 디젤 엔진을 얻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겠다 싶습니다. 물론 2.0L 디젤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숫자의 함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숫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장치들이 붙고, 그래서 이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단순히 1.6L다 2.0L다 해가지고 이게 성능적으로 좀 뒤처진다 혹은 우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기어 레버인데요. 기어 레버가 보시다시피 P부터 L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불만이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성미가 급해가지고 출발할 때든가 뭐 할 때 좀 힘차게 기어 레버를 내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서 드라이브에서 멈춰져야만 정상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L, 그러니까 저속 기어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엔진 회전음의 어떤 풍부한 감성을 본의 아니게 느껴버릴 수밖에 없는, 저단 기어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좀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뭐 계단식으로 만들어 준다던가 했으면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미국 차라는 게 뭐 거기까지 소비자를 배려하는 차들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어 레버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 쉐보레에서 예전부터 채택해온 디자인이잖아요.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조작이 힘들고요.
보통 기어 레버에 요새는 오토니까 기어 레버에 손을 위치하지 않는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손을 수동 조작을 얼마나 하겠느냐마는 가항력적으로 기어 레버에 손을 가야 되고요. 이 각도 역시 막 좀 팔이 좀 뒤틀리는 듯한 각도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소음 진동 대책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부분이 느껴집니다. 현재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엔진은 오토 스탑 앤 스타트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인데 진동 소음이 미세하게, 그리고 진동이 또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디젤 차의 시끄러움이나 달달거림 같은 거는 아니고요. 좀 낮고 잔진동이 오면서 이제 좀 잘 업데이트됐다 보는데 이렇게 출발할 때 엔진 음은 좀 상당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고요. 속도를 좀 내보면 풍절음은 그래도 좀 잘 억제가 돼 있는데 이 도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패밀리카에 있어서 조금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차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ADA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유지 장치, 크루즈 컨트롤 등등의 ADAS가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 설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앞차가 좀 천천히 설정 속도보다 천천히 간다고 해서 이 차가 스스로 속도를 낮추지 않고요.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설정 속도까지 이 차가 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차선 유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앞차와의 거리는 운전자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갖다 박는 추돌 사고의 위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다 뿐이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선 유지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뗀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달리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60km로 설정을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선 유지 장치를 켰는데 안되네. 이러면 안되는데 저희 의도가 완전히 빗나갔죠.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이 제대로 안 보여서 차선이 조금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자유로에서는 되게 잘했는데 좀 아쉽네요. 차선을 지금 인지하고 있으면 차가 손을 떼었습니다. 자, 이게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차선을 돌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사실 일반 도로에서 좀 하기가 쉽지 않고요. 되긴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실제로 지금 여기가 파주인데 자유로에서 이 기능을 해보니까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민감하지가 않고 지금같이 차선이 가다가 끊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이제 차선을 인식해야 얘가 이제 이 차로 유지를 시작을 하는데 일반 도로 같은 데는 이제 차선이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하도 이제 차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차로가 지워진 부분도 있어서 얘가 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로를 인식했습니다.
자, 이제 스티어링 휠을 지가 돌리면서 가는데 너무 급격한 코너에서는 또 안 되네요. 아, 요런 좀 단점들이 있으니까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쉐보레 이코노스를 잠깐이나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차 한국 GM의 어떤 정상화로 가는 두 번째 차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려가 됐던 1.6L 디젤 엔진의 성능은 비교적 만족할 만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이코녹스가 시장에 어떤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것은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국 GM 역시 그 점을 모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쉐보레 이코녹스 우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나 팔릴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조금은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